자, 여러분의 열정을 원합니다. 실제로는 처음 하는 것 같아. 구리국어 여러분 이제 오랫동안 문법을 수업했는데요. 문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문학 좀 그리웠죠? 반 그립고 반은 안 그리웠던 것 같은데, 문학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기존에 어떤 작품들을 공부했는지 까먹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화기 문학 작품으로 선생님이 소개했던 게 해에게서 소년에게죠? 네. 기억나죠? 그 문제도 선생님이 출제했었는데, 그쵸? 신체시의 한계를 써라. 내용과 형식 면에서 출제를 하게 됐습니다. 최남선입니다. 그죠? 그리고 1920년대의 작가로 선생님이 두 분을 소개했는데, 한 분은 소설가죠. 고향이라는 소설. 기억나죠? 운수 좋은 날의 작가인 현진건입니다. 그쵸? 그리고 시는 접동, 아우레오의 접동. 제목이 뭐야? 작가는 누구였죠? 김소월. 20년대에 활동했던 시인이에요. 김소월 시인이. 지금도 정말 국민 시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30년대는, 선생님이 여러 작가들이 있지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 그리고 만무방을 쓴, 김유정 소설가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우리 문학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기가 1940년대거든요. 이 40년대의 시인, 이렇게 암울한 시기에서도 자신의 의지와 목소리를 꿋꿋하게 냈던 이육사 시인의 시도 살펴봤죠. 두 편의 시를 봤는데 한 편은 절정, 그리고 또 한 편은 뭐였어요? 수능에도 출제가 됐던 강 건너간 노래, 그죠? 까지 봤습니다. 오늘은요,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좀 낯선 용어죠? 해방공간. 해방이 뭔지 많이 들어봤죠? 그쵸? 해방이 뭐예요?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도 표현하죠? 광복되었다, 또는 뭐 독립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그 해방입니다. 근데 그 뒤에 공간이란 말이 붙으니까 굉장히 낯선 단어가 됐어요. 해방공간.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해방공간이 뭐냐면요.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을 때 그 시기를 해방공간 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왜 그렇게 부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 통치를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이데올로기가 뭐냐라고 하면 이 당시는 일제야. 일본 제국주의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외, 특히 뭐 유럽 쪽을 보면은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혹시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 이 대머리?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 들으니까 알겠죠? 그쵸? 뭐를 했던 사람이에요? 사회주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해서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켰다. 그것이 성공해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뭐가 만들어져요? 소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나라가 만들어지죠.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소비에트 연방이 만들어진 시기가 세계 1차 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3.1운동 무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1운동 무렵. 이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되게 거부감을 들게 하죠. 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좀 거부감이 생겨. 왜? 북한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위협을 주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은 있지만 사실 그 내용만 보면 굉장히 나쁜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사회주의가 뭐야? 다 같이 잘 살자는 거야. 그쵸? 노동자들, 없는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자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 당시 지식인들 중에 사회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유행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는 없었어요. 왜? 이 조선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던 이데올로기가 뭐라고 했어요? 일본 제국주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사회주의자들이 있었지만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반대 진영에 있었던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힘을 합칩니다. 여러분 신간회 이런 말 들어봤죠? 함께 힘을 합쳐서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웠던 시기가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로 똘똘 뭉칠 수밖에 없었죠. 그죠? 보면은 독립운동 단체에도 보면은 의열단 알죠? 김원봉의 의열단. 그쪽은 약
약간 사회주의 쪽의 어떤 경향을 갖고 있었던 단체라면, 한인애국당, 여러분 100번 김구 선생님, 한인애국당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윤봉길이나 이봉창 같은 훌륭한 독립운동가들도 계셨지만 민족주의 계열의 단체였어요. 근데 그것들이 어쨌든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하나로 싸웠다라는 것이 바로 일제강점기라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하게 되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쏙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념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해방을 맞이하면서 생기게 된 공간이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틈이라는 뜻이에요. 이 공간을 비집고 서로 원래 힘을 합쳤던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서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복을 맞이했어. 빛을 되찾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의 비극은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마크거든요. 망치와 낫이에요, 낫. 그리고 내셔널리즘, 민족주의가 서로 다투게 되는데 그냥 말다툼만 하는 수준이 아니야. 서로 어떻게 해요? 피를 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 지도자였던 여러분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였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일제강점기에 그 높은 현상금을 받아도 그래도 무사하셨잖아요. 돌아가시지 않으셨는데 우리 민족의 총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죠? 해방 공간기. 몽양 영운영 선생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건준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또 사회주의 계열이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몽양 영운영 선생도 총탄에 맞고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면 뭐 유력한 인사들만 이렇게 피해를 받느냐, 싸우고 그랬느냐? 그건 아니에요. 민간의 피해가 훨씬 컸죠. 그렇죠? 민간의 피해가 훨씬 컸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제 다음 학기 10월 달에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죠. 그렇죠? 제주도가 굉장히 아름다운 섬인데 선생님은 제주도에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걸 신청해가지고 가본 적이 있었어요. 다크 투어리즘이 뭐냐면 여행을 갈 때 우리가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만 가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갔을 때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어. 예를 들어 독일 이런 데도 가면 다크 투어리즘을 신청하면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런 데 다니면서 그 아픈 역사들을 공부한다고. 근데 제주도도 다크 투어리즘을 신청하면 그렇지. 선생님은 정말 놀랐습니다. 제주도 그 아름다운 그 바닷가, 애월 이런 데도 다 보면은 다 피투성이에요.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그 곳곳이 닭살 현장입니다.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그때 돌아가셨대. 10분의 1. 어마어마한 숫자죠. 10분의 1이라는 숫자는. 그쵸? 그래서 제주도는 지금도 그 아픔이 지속되고 있다고 해요. 같은 날 운동장에서 막 총살 당한 거야. 그래서 같은 날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제사도 굉장히 오랫동안 몰래 지냈답니다. 왜요? 그때 학살을 당하실 때, 돌아가실 때 이유가 뭐였어? 뭐라고 몰렸어? 빨갱이라고 몰렸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 제사를 지내면 그 집안은 무슨 집안인 거야? 빨갱이 집안이라고. 돌아가셔서도 제대로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곳이에요. 제주도만 그런 것도 아니야. 여기 여러분 여순 사건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게 얼마나 또 비극이었냐면요. 여순 사건은 사실 제주 4.3 사건이랑 관련이 있는데 여기를 진압하라고 군인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군인들 중에서도 보면은 사회주의 사상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야. 이건 부당하다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여수 순천에서. 근데 이 반란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진압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소수의 군인들이 일으킨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반란군들이 여수 순천에 주둔을 할 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살고 있던 주민들한테 쌀을 받았어. 총뿌리를 들이대고 쌀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주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반란군들이 진압되고 난 뒤에 문제예요. 진압된 뒤에 진압군들이 와서 진압한 군인들이 와서 너 저번에 반란군 왔을 때 쌀 줬지 걔네한테. 그럼 뭐야 너도 공범이다 하고 데려가서 또 학살하는 거예요. 이게 여수 순천 사건 때 그 학살 현장입니다. 정말 마음 아픈 역사죠.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70년 전이야. 그렇죠? 70년 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70년이면 사실 얼마 안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시기가 바로 해방 공간기였습니다. 엄청 혼란스러웠겠죠?
그죠? 지금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근데 여러분, 이 혼란은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볼 이 인물은요, 이 해방 공간기를 살았던 인물인데, 기회를 포착했던 사람입니다. 자, 어떤 소설을 읽기로 했죠? 미스터방이라는 소설을 오늘 공부해 볼 건데, 말 그대로 미스터방이에요. 방시성을 가진 남자입니다. 방산복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요, 37살이에요. 이 남자는 지금, 누군가 술을 먹고 있는데요. 백주사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한 11살 연상의 남자와 술을 먹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요, 작품 초반에 방산복의 외모를 묘사하거든요. 외모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눈이 굉장히 부리부리하다. 굉장히 큰 눈을 갖고 있다. 그리고 코가 약간 어떻다? 삐뚤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방산복의 별명이 뭐냐면, 코삐뚤이 삼복이라고 불러요. 코삐뚤이 삼복이. 근데 작가가 작품에서 인물을 묘사할 때, 보통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묘사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좀 멋있고, 그렇지, 예쁘고, 그렇게 묘사를 할 것 같잖아요. 고전소설 보면은 여러분, 혹시 제자가인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제자가인. 안 들어봤어? 제자가 뭐냐면 재능 있는 사람. 가인은 뭐야?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전소설의 주인공들을 보면은 다 제자가인이야. 재능도 출중하고, 그죠? 외모도 멋있어. 그죠?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방산복은 콧빗두리로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작가가 방산복을 어떤 인물로 그리고 있어요? 약간 삐뚤어진 인물. 그 부정적 시선이 이미 외모에 대한 묘사에부터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방산복은요, 긍정적 인물이 아니라 어떤 인물이에요? 부정적 대상이에요. 그래서 독자들이 이 방산복을 보면서 배워라가 아니라 뭐야?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쓴 소설입니다. 자, 방산복과 백주사가 술을 마시고 있는데요. 백주사가 약간 방산복한테 고개를 조아리고 약간 비위를 맞춰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이가 10살이나 방산복이 어린데요. 그럼 백주사가 방산복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백주사는요, 굉장히 대단한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양반 출신이고요. 7대조 할아버지는 영의정까지 지냈었대요. 영의정이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야. 위에 왕밖에 없어. 아무튼 그런 대단한 집안 출신인데, 일제강점기에도 대단했던 게 문제죠. 일제강점기에도 뭐 했어요? 친일을 하면서 부를 많이 축적한 집안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왜 방산복한테 고개를 조아리고 있을까요? 심지어 방산복은 머슴 출신인데. 머슴 출신에다가 아는 것도 없어. 판무식이라고 나와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죠. 그런 아주 무식한 사람한테 백주사가 비위를 맞춰주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위를 맞춰주고 있지만, 옛날 머슴 출신인 이 방산복이 괘씸합니다. 왜냐면 방산복이 백주사를 대하는 태도가 사실 예의가 없어. 어떻게 부르냐면 백주사한테 백상 이렇게 불러요. 백상이 뭐야? 백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10살 어린 사람이 나한테 김씨 하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지 않아. 대우해주는 것 같지만 대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괘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 방산복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머슴 출신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역전되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복이 갑자기 돌연 돈을 벌겠다면서 처자식을 버리고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에 가서 한 7, 8년을 있었대요. 그런데 돈을 벌지 못했던 것 같아.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돈을 벌지 못한 이유가 뭐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방산복의 성품을 보면 다 써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리고 돌연 갑자기 또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상해로 건너가. 상해에서 3년을 보내고 왔는데 상해에서도 돈을 못 벌어와. 조선으로 결국엔 12년 뒤에 돌아오게 되는데 옷차림이 떠날 때에 비해서 훨씬 초라해졌대요. 그러니까 더 망해서 온 거야. 그러면 이 중국과 일본 가서 배워온 건 뭘까요? 말밖에 없어. 중국말과 일본어는 조금 할 줄 알아요. 물론 쓸 줄은 모를 것 같아. 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거든. 생활 일본어, 생활 중국어를 좀 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어쨌든 3개국어를 하니까 굉장히 인텔리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 외국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당시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일본어, 중국어 한다고 해서 통역?
일본어, 중국어 통역이 그렇게 막 많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뭐, 과외 선생님을 할 수도 없고. 그쵸? 그래서 사실 별로 방산복한테는 필요치 않은 능력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현저동이라고 해서 산비탈에 있는 판자촌 같은 집에 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밑에 용산이 있어요. 용산에 지금 뭐가 있어요? 미군 기지가 있지. 그쵸? 미군 기지가 용산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해방 직후에는 거기 포로 수용소가 있었대. 일본 군들을 거기다 잡아놓는 거죠. 근데 그 포로 수용소를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였겠어? 미군이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잠깐 일을 하면서 영어도 조금 배웠대. 영어도. 그러니까 몇 개 국어야? 완벽하진 않겠지만 4개 정도의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용산에서 영어도 배웠다. 지금 생각하면 부럽기도 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막 이 당시에는 쓸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산복의 실제 직업은 뭐였냐면 신기류 장수였어요. 신기류 장수가 뭔 줄 알아요? 신을 깁다라는 건데, 기운다라고 하는 건데, 기운다는 게 뭐냐면 수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구두 수선하는 직업이에요. 직업에 기천은 없지만 방산복의 이 포부를 봤을 때 신기류 장수라고 하는 것이 만족스러웠을까요? 그럼 반대로 아까 백주사보다 지금 훨씬 뭔가 권세와 부를 얻은 사람 같은데 신발을 열심히 기워서 구두 수선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방산복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기회는 바로 해방 이후에 찾아와요. 여러분, 조선이 독립됐을 때 방산복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을 것 같아요. 왜? 느낌이 좀 세야지? 그지? 광복이 되니까 거리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치? 독립이라는 게 빼앗겼던 주권을 빼앗는 날, 주권을 돌려받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광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산복은 사람들이 막 이 만세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뭐를 안 고치러 와? 굳이 신발을 고치러 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실제 방산복이 했던 말입니다. 우랄질 독립이 배부른가? 독립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독립이 오히려 장사를 방해하고 있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삐뚤어졌죠? 코마 삐뚤어진 게 아니야. 그죠? 그리고 독립이 되고 나니까 일본 순사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감시를 피해서 또 장사가 잠깐 또 잘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방산복은 그러면 독립이라는 게 좀 할만한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독립을 뭐로만 평가하고 있어? 자신의 이익으로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거 올바른 생각이에요? 삐뚤 생각이에요? 삐뚤어져 있는 생각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산복에게 진짜 찾아온 기회는 뭐였냐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뭐 같아요? 한국 사람 같아요? 외국인 같죠? 외국인이라면 뭘까요? 입고 있는 옷도 보니까 뭐 같아요? 군인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맞이하고 나서, 광복되고 나서 바로 우리 정부를 수립한 건 아니었죠? 약 3년 동안 미 군정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시기인데 군인들이 그러니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장터로 나왔는데 How much is it? 해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장사꾼들이 말을 못 알아듣고 그래서 답답해하는 모습을 방산복이 포착한 거야. 그래서 무릎을 거기서 탁 칩니다. 이거다. 자, 어떻게 방산복이 기회를 포착했을지 지금부터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거든요. 13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고 같이 또 뒷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봤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그 뒷이야기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복이 저 미군 병정들을 보고 무릎을 딱 쳤던 이유가 있었어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통역을 해야겠다. 자, 그래서 방산복이 접근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S소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것은 방산복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일부러 어떻게 합니까? 접근해. 맘씨 좋아 보이는 사람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잘 보이려고 자기 집에 있던 헌옷이랑 이불이랑 이거 다 팔아가지고 뭘 사요? 양복을 사죠. 그래서 양복을 입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S 소유의 통역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꽤 고소득이었던 것 같아요. 주급 얼마래요? 240원 정도를 벌었대. 근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240원이면 그 당시에 쌀을 한 300가마 정도 살 수 있는 돈이고, 그래서 꽤 많은 돈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좀 나름대로 납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방산복이 통역일을 한 지 사흘 만에, 사흘이면 며칠이야? 3일이죠. 그렇죠? 3일 만에 뭘 사게 돼요? 좋은 집을 사게 되잖아요. 집을 사게 돼. 사흘 만에 샀다 나와요. 그리고 곧 이어서 뭐 친모도 들고 식모도 들고 막 오히려 머슴이었던 사람이 사람을 부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엄청 부자가 돼요. 권세도 누립니다. 그죠? 방산복의 집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왜 오겠어요? 방산복에게 청탁을 하러 오는 거지. 무언가 청탁을 할 때 빈손으로 오겠습니까? 뭔가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방산복의 권세는 날이 갈수록 거듭해서 커져갑니다. 그러다 우연히 고향 사람이었던 백주사를 길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백주사는 뭐 기가 찹니다. 옛날에 그 머슴이었던 농부였던 방산복이 이렇게 출세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백주사가 방산복을 찾아와서 이렇게 술을 먹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백주사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죠. 백선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어디 경찰서에 경제계 주임이었어. 그러니까 뭔가 경제를 책임지는 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해먹었겠습니까? 일제강점기에. 돈을 많이 불려놨는데 광복되면서 그게 어떻게 됐어요? 다 약탈당합니다.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약탈당하지. 우리 입장에서 되게 쌤통이죠? 친일파 이런 거 당해야지. 그쵸? 재산을 다 약탈당합니다. 근데 백주사는 그것을 굉장히 어떻게 해요? 억울해하고 있어. 그래서 되찾고 싶어 해. 그래서 누굴 찾아온 거예요? 방산복한테 찾아와서 내가 약탈당한 재산들을 환수하고 우리 집을 쳐들어왔던 그 괴수놈들을 혼 좀 내줘라 라고 하는 청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바른 청탁이에요? 아니면 그른 청탁이에요? 잘못된 거지? 그쵸? 여러분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안 돼. 너 잘못했던 거니까 안 돼. 하고 거절해야 됩니다만은 방산복은 좋아 하고 수락을 해버립니다. 그쵸? 의기양양하게 아주 허세를 부리면서 내 말이면 이승만도 어떻게 못해 하면서 수락을 해요. 근데 이렇게 바로 수락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백주사가 어떻게 한다 했어? 그거 다 찾아주면 절반을 나눠줌세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절반을 주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방산복이 오케이 땡큐 하게 된 거죠. 둘이 술을 먹고 있었는데 이 방산복이 원래 없던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술 먹다가 어떤 습관이었냐면 냉수를 마시고 뭐 하는 거야? 양치를 하는 거야. 양치라고 해서 치약을 짜서 이렇게 칫솔질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가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좋은 습관일 수 있어. 치아 건강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양침물을 어떻게 해야 돼? 딴 데도 뭐 이렇게 좀 조용하게 사람들 없는 데 뱉어야 되는데 방산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관 위에 올라가가지고 밖에는 다 도로가인데 거기다가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신경 써 안 써요? 안 써. 그래서 이제 방산복이 이제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딱 뱉으려고 현관 위에 올라갔더니 마침 그 밑에 누가 있었던 거야? S소희가 미스터 방 헬로 하는데 방산복은 그 순간 뭐 해버린 거예요? 퀴퀴한 냄새가 나는 양침물을 뱉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정통으로 S소희 얼굴에 떨어지죠. 아무리 맘씨 좋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거 받으면 어때요? 엄청 열받지. 그래서 S소희가 그 자리로 You devil 하면서 올라와서 어퍼컷을 날리는 장면으로 미스터 방이 끝이 납니다. 그죠? 근데 뭔가 끝난 느낌이 아니지. 어퍼컷만 맞고 끝내기에는 좀 아쉽죠. 그쵸? 그래서 이 작가는 독자들에게 뒷이야기를 상상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뭔가 열린 결말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학습 목표는 무엇이냐면 미스터방의 뒷이야기를 여러분이 상상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풍자문학에 속하거든요. 풍자문학이 무엇인지, 왜 미스터방이 풍자문학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여러분 그 뒷이야기를 좀 상상해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방산복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뒷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한테 소설 쓰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요약적으로 방사복은 이렇게 해서 최후를 이렇게 맞이했을 것이다 라고 간략하게만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물론 조금 구체적인 상상을 발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간략하게 쓰라고 했더니 어떤 친구가 어퍼컷을 맞은 방산복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산복의 뒷이야기를 상상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 보내주는 거 알죠? 여기 들어와서 보내주면 같이 여러분이 쓴 내용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진 않거든요. 한 5분 정도 여러분 써서 보내주면 여러분 쓴 내용들을 익명으로 이렇게 공유를 해볼게요. 청탁을 받은 것이 S소위에 의해 결국 밝혀지며 그는 백주사와 그의 아들과 함께 일본으로 쫓겨나듯 가게 되며 이후 한 학생이 친일파 관련 인터뷰를 위해 그들을 찾아갔는데 그새 한국말을 까먹고 일본말만 잘 써서 학생도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한 일본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해준 친구도 있고요. 위의 친구는 S소위는 자신의 얼굴에 양침물을 뱉은 방산복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방산복에 어퍼컷을 날렸다. 그리고 이에 방산복은 갑자기 흥분해서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백주사가 이를 중재하고 자신도 영어를 배워볼까 하고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백주사는 S소위를 찾아가 방산복을 이간질하고 양침물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S소위에게 자신을 고용해달라고 하고 이를 들은 S소위는 방산복을 자르고 백주사를 고용한다. 이에 화가 난 방산복은 백주사를 강가로 불러 밀어버린다. 백주사가 더 미웠나봐. 그쵸? 백주사는 친일파니까 그 사람도 사실 좀 당해야 돼. 그죠? 이거 좀 잔인하다, 이거는. 미스터 방은 다시 실직자가 되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속 사치를 부렸다. 빚이 계속 쌓인 미스터 방은 결국 사치업자에게 팔려가 장기 매매를 당했다. 아주 무서운 얘기로 끝나네요. 응?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 네, 말해. 맨 아래 볼까? 알데이가 생겨났어요. 알데이 거 한번 읽어볼까? 잠깐만요. 알데이. 자. 방산복은 잠시 S소위의 신뢰를 잃고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들을 잃나 싶었지만 다른 알데위의 일을 하게 되어 다시 회복하게 된다. 하지만 알데위는 S소위의 친한 친구로 S소위가 방산복을 벌 주기 위해 특별히 부탁한 사람이었는데 알데위는 방산복을 S소위와 친하게 지낼 때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부유하게 살게 해주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여 쫄딱 망하게 함으로써 방산복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준다. 이후 방산복은 모든 것을 잃고 있다.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게 된다. S소위의 어퍼컷이 그에게 심각한 심장병을 유발하여 심장마비로 죽게 된다. 재밌네. 이것도 뭐 곰방화 보니까 갑자기 읽어보고 싶은데? S소위는 방산복을 버리고 방산복은 다시 새로운 사람을 찾는다. 방산복은 멋들어지게 양복을 차려입고 용산으로 간다. 돈 많아 보이는 순진한 친구를 발견한다. 하지만 그 사람은 쉽게 넘어가질 않는다. 친구는 돈을 달라고 아우성이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덮치는 것 같다. 방산복은 다시 용산으로 떠난다. 구걸. 운은 쉽게 오질 않는다. 오늘도 일 없이 집에 돌아온다. 멀리서 조선말을 모르는 일본인이 보인다. 곤방화. 일본인은 방산복에 손을 잡는다. 그러니까 방산복은 다시 뭔가 기회를 잡게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네요. 진짜로 중학교 때 배운 거랑 작품 비슷해요. 혹시 컵비단리 배웠어? 비슷해요. 아니요. 이거 하나만 해서 보내도 되는데요. 다른 질문들을 할 때는 응답 수정으로 해서 보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여러분 다음 활동 볼게요. 여러분 보내주고 있는 것 중에 이거 볼게요. 재밌다.
잘 훈련된 미국의 군인인 S소위의 어퍼컷을 받고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은 방산복은 자신에게 또 다른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비록 S소위와의 연이 끊어졌지만 복싱 선수로 활동하게 되면서 아무리 때려도 멀쩡한 맷집 좋은 방산복이라는 타이틀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방산복은 복싱 선수들의 자존심을 건들기에 좋았고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 도전하는 선수들이 줄을 지었다. 그렇게 맷집 좋은 방산복은 매일 주먹을 맞으며 살았고 돈을 많이 벌게 됐다. 진짜 좋다. 되게 재밌다. 어떤 친구는 뭐 그런 거 있었어? 아 진짜? 잘 썼다. 그 S소희에게 맞고 코가 삐뚤어졌던 것이 다시 돌아왔다. 이런 해피엔딩으로 써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재밌게 잘 썼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활동 한 거 몇 개 살펴봤고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방산복의 결말을 긍정적인 결말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부정적으로 방산복이 좀 쓸쓸하게 죽어가는 모습으로 그려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방산복이 어때요? 옳게 살진 않았잖아요. 삐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결말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그것은 작가의 의도예요. 작가가 방산복이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계속 그려내고 있거든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바로 풍자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풍자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풍자가 도대체 뭐예요? 키워드로 한번 얘기해볼까? 풍자하면 뭐가 떠올려? 웃기게 표현한다. 또 비판한다. 맞아요. 웃기게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웃기게 비판할까? 대놓고 야 너 나쁜 사람이야 할 수 있잖아. 웃기게 비판하는 이유가 뭘까요? 풍자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겨났는지를 좀 생각해보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풍자 문학이 정말 성행했던 때가 언제냐면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에 누굴 풍자하려고 했냐면 왜냐면 임진왜란 이후에 그냥 볼품 없다라는 것을 이제 평민들이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래도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대놓고 너 무능력해 너 바보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서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풍자예요. 풍자라고 하는 것은 그 풍자의 대상을 슬며시 돌려서 비웃는 거예요. 조소한다는 게 뭐예요? 비웃는다는 것이거든요. 슬며시 돌려서 우스꽝스럽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희화화한다고 하거든요. 우스꽝스럽게 만든다. 그러면서 해학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해학적이라는 게 뭐예요? 웃음을 유발하는 걸 해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는 모든 창문을 열어 실내 환기를 설치해 주세요. 실별 담당자는 교실문 손잡이를 소독하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일과 중에 마스크를 꼭 착용합시다. 그리고 발열 증상이 있는 학생은 담임 선생님께 바로 신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 소설에서도 보면 미스터방이 1학년 오늘 대상을 얘기하지만 그 소방 훈련이 있습니다. 올리면 이 소설에서도 보면 미스터방의 방이 풍자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막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 좀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면 일단 미스터방의 외모도 좀 우스꽝스럽게 묘사를 하고요. 그쵸? 그리고 감사합니다. 교내